반갑습니다. 시낭송가 여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문화기행을 통해서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시 낭송을 통해서 시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시낭송가 여행에서 시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개념을 잡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론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학이불사정망 사이불학적대, 배우기만 하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이불사, 학이 배우고, 그리고 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운 것을 요약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또 배운 것을 요약해서 자기식으로 정리할 때 바로 자기 학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이해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특성, 논어에서는 공자는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다 읽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시 300, 이른이 폐지왈 사무사, 내가 시경에 나오는 시 300편을 읽고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생각에 사악함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아마 공자는 시 300, 이른이 폐지왈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이걸 아마 그 노나라의 시경에 나오는 시 중에 말을 키우는데 말을 키울 때 욕심이 없이 사악함이 없는 마음으로 말을 키우니까 그 말이 잘 자라더라. 그런 어떤 표현에서 사무사를 발견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유추를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골에 자라가지고 어릴 때 집에 소 이런 걸 키웠는데 어떤 집에는 소가 죽어서 나가는 것도 보기도 되고, 다행히 저희 집은 소가 잘 자라줬는데 바로 이 주인의 소를 대하는 사무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소를 잘 자라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한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골 농부들이 소하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소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를 끌고 온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을 주인이 타고 와야 되는데 소를 끌고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소가 동양에서는 같은 수평적으로 보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또 우리 한국의 문화에 남아있더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시골에서 감을 다 따고 마지막 한두 개, 세 개는 감을 따지 않고 놔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까치가 먹으라를 해가지고 우리가 까치밥이다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바로 동물과 또는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요즘 말로 서양에서 ESG라 해가지고 환경, 그리고 경영의 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ESG 경영이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양의 문화에서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 동양의 가치 중에 훌륭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개성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있죠. 과한 예, 사람을 잡아먹는 예라든지 이런 예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전통, 그렇지 않은 것을 인습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의 특성은 바로 낭만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감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성과 감성의 적절한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제도권 교육에서 이성 중심 교육만 받아가지고 감성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중에 이 감성을 일깨우는데 문학의 장르 중에 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천상병 시인을 통해서 그 시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대 상대를 나와서 경제라는 것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분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아마 그 시대적 흐름이 경제 상대를 갖지만 본인의 재능은 아마 시성을 타고나지 않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부산시 아마 공보관으로 2년 정도 월급쟁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분이 아마 이런 국가의 어떤 이제 사건에 좀 휘말려 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죠. 겪으면서도 그 현실을 탓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 시대와 자기가 화해를 이룬 바로 시인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무거운 현실의 삶의 무게를 귀천이라는 시로 낭만성과 또 이상성, 초월성과 그리고 성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바로 천상병 시인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무거운 삶을 긍정의 에너지로 초월하고 성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바로 분산하는 힘은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 현실을 성화시켜서 그 천상병 시인의 기천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그 천상병 시 기천에서 그 무거운 우리 삶을 소풍에 비유를 했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끝내는 날이라는 것은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숙제를 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숙제를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숙제를 마무리하고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시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특성은 낭만성과 이상성, 그리고 초월성, 그리고 성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시의 특성의 최고의 표현은 시로, 시는 은유와 또 비유를 통해서 표현되죠. 바로 약방에 비하면 감초 역할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만 먹으면 그 약이 좋지만 쓰기 때문에 환자들이 삼킬 수가 없죠. 아무리 좋아도 삼킬 수가 없으면 약이 안 되겠죠. 바로 감초가 약간 단맛을 내는 감초가 그 약이 몸에 잘 스며들면서도 또 쓴맛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시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통해서 가장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것이 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송나라 주의죠. 우리가 주자라고도 하죠. 유교를 한번 중시죠. 집대성 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동량의 고전,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읽고 그 느낀 깨달음을 시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는 우리가 생각, 관념,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죠. 사랑도 보이지가 않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상, 생각, 깨달음을 이분은 시각화, 보이도록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위의 관서유감, 책을 보고 느낀 감정, 뭐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책을 보고 느낀 깨달음을 시로 표현했다. 여러분 같으면 고전 논어를 읽고 그 논어 한 1700자 정도 논어가 읽거나 여러분 각자의 느낌이 다르겠죠. 그 느낌을 시로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주인은 동양 고전을 읽고 느낀 점을 관서유감이라는 시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그러겠죠. 우리가 천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반묘, 방당, 일감계. 반묘. 이 묘라는 것은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같으면 천평, 반이라니까 한 500평 규모의 방당은 연못을 말하겠습니다. 500평 정도의 그 사각형 연못이 일감계, 하나의 거울처럼 일감, 하나의 거울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여러분, 서원 가면 연못이 있죠. 그 연못이 바로 우주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연못에 사각형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너무 맑아가지고 바로 위에 그 모습이 뭐죠? 깨끗한 거울처럼 있더라는 거죠. 그 연못을 바라보니까 연못에 뭐가 보이느냐? 천광 운영 공배해. 하늘의 구름과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이 맑은 푸른 맑은 하늘과 그리고 운영 구름의 그림자가 공배해 함께 거닐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이제 500평 정도의 그 연못에 여러분 깨끗한 연못에 하늘의 푸른 구름과 하늘의 푸른 빛과 또 구름의 그림자가 함께 다 거닐고 있구나. 문거나득 청려허 문거나득 청려허
문거나득 청녀. 연못에게 묻겠습니다. 연못 너에게 묻는다. 어쩌면 그렇게 맑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연못님?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질문해 본 거죠. 인하에서. 그러니까 연못이 답변을 합니다. 위 때문이죠. 있기 때문이다. 뭐냐? 원두할수. 여러분 바로 이 원두할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두할수. 원두할수가 바로 뭐냐면 이 원두라는 것은 근원의 그 머리에 할수 활활활활 나오는 물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반듯한 연못이 맑은 이유는 그 연못의 근원을 올라가면 그 물이 처음 나오는 원두, 처음 나오는 그 샘물이 활수 콸콸콸콸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흘러서 이 연못을 맑게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 비하면 인간은 착한 본성, 인의 예지와 7가지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기, 질투 또는 뭡니까? 이런 본능도 있다는 거죠. 착한 본성도 있고. 이게 끊임없이 책을 읽지 않으면 바로 본능이 본성을 지배해 버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수양, 독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윤리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주인은 관서유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중에 바로 핵심이 원두할수가 되겠습니다. 원두할수. 원두할수. 관서유감의 원두할수의 의미는 바로 샘물의 근원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연못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자기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두할수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는 인문학이란 다른 말로 자기 자신 전공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100년을 살면 10일 정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공임 안 해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사람 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충만되거나 충족되는 삶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타고난 재능도 다르다는 것이죠. 나만의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탁월함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BTS는 B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는 못하지만 또 그러나 하나는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잘함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갈공명이 유언을 했죠. 재능이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 넓힐 수가 없다. 그래서 재능에 발견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 재능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로 논어 하기편 첫 문장에 놓는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와 그 재능을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고 익혀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탁월함을 발견해서 우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타고난 재능을 배우고 익혀서 우아한 사람이 되면 나와 같이 하는 유붕이 자원방리면 불력락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를 알아줄 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마지막 단계에 나의 재능을 다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는데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서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내면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단계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어 하기편 세 번째 문장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다라는 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최고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바로 그 재능의 학위 시습을 통해서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즉 나에게 타고난 탁월함을 발견하고 학위 시습을 통해서 그 탁월함을 이루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한없는 도움을 주고 그때 구름이 손짓하면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인문학을 해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 바로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호성 시인의 시가 있죠. 제가 시를 하나 지었는데 나무 이동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산보를 하면서 모든 나무를 보면서 그날따라 그 둥근 나무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시를 제가 지었는데 나무 이동성 우리 집들 감나무 기둥은 둥글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 기둥도 둥글다.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둥글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나는 시인이 아니라 자연이 한 이야기를 받아 적었을 뿐이다 라는 어느 시인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문학과 기행을 통해서 우리는 시의 특성, 또 관서유감의 시, 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